안녕하세요. 저는 몇 해 전 이혼에 성공한 돌싱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마흔을 눈앞에 두고 나니 이런저런 추억을 떠올리다가 이혼 때의 일이 생각나더군요. 지금껏 모두 잊고 지냈는데, 아니, 덮어두고 지냈다는 게 맞을 거예요. 요즘 사연글을 읽다 보니 예전 일이 생각나서 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됐어요. 저는 현재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예전에도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지방에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무엇이든 평범한 저희들에게는 신기한 인연이 있었어요. 가끔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간호사들은 환자분들한테 간혹 자기 아들이나 손주와 만나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게 되어 반은 떠보기 위한 말이니 보통은 거절하죠. 그런데 소개팅으로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기로 하고 남편의 조부모님을 뵙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 오실 때마다 우리 손주 만나보라고 하던 할머니셨거든요. 결혼 후 이 인연을 소중히 하자고 생각하고 5년을 잘 지냈어요. 사실 종호의 애정이 크다 보니 정작 시모와는 사이가 그리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조부모의 사랑을 받는 걸 시댁에서는 싫어하지 않았죠. 서울 사람이 들으면 지명도 잘 모를 지방이긴 했지만 근방에서도 조부는 땅 부자, 알 부자로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조부모와는 지금처럼 잘 지내길 바라는 눈치더라고요. 땅 상속에 유리할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런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경물생심이라고 가까이 있으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고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는 거면 감사히 받고 안 주더라도 원래 제 것이 아니니 원망할 일도 없는 거죠. 그렇게 저는 결혼 1년 만에 아들도 낳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속담 아시나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등장하고서 저와 시댁의 평화는 말 그대로 와장창 부서졌어요. 바로 결혼했던 남편의 누나 신우가 이혼 후 돌아오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어요. 저와 시댁 사이를 갈라놓는 유일한 미꾸라지가 바로 이 신우였거든요. 시무는 결혼 전 제가 간호사라는 걸 탐탁치 않아 했어요. 보통은 집에 의료계통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데 유독 시모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라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시모 뒤에서 시모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흘려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매번 올케가 바빠서 동생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 동생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초췌하게 살이 쏙 빠졌다더라. 간호사들 원래 일 많이 해서 내조도 안 한다더라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과는 시모의 잔소리로 이어졌죠.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냥 제가 더 잘하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우리 애가 2살쯤 되었을 때 시모가 저와 남편을 시댁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예, 오늘부터 네 누나 너희 집에서 살 거야. 그렇게 알고 준비해. 뜬금없는 통보였어요. 한 번도 이 일에 대해 이야기가 된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저희 집에서 산다니. 그 말 그대로야. 너희들 집이 번화가에서도 가깝고 평수도 괜찮지 않니? 그렇기는 한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라서 저희도 방 하나 당장 비워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면 애가 아직 어려서 형님도 적응하기 힘드실 거고. 그래서 너는 싫다는 거니?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다는 거야? 좋아. 며느리 네 생각은 잘 알겠다. 그러면 아들아, 네 생각은 어떠니? 너도 누나 집에 들이기 싫어? 결국 시모가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손사래를 치며 답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누나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우리가 도와줘야죠. 이 사람도 지금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육아랑 집안일 좀 더 도와주면 되죠.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한 남편 때문에
저는 지끈지끈 머리가 아파졌어요. 저렇게 말해놓고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었거든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말만 뻔뻔하게 잘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계속 쉬고 있었어요. 그래, 역시 가족은 가족이야. 며느리가 가족이 되려면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그렇게 저를 단정 지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시모의 모습보다 뒤에서 심드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신우의 모습이 더 눈에 걸렸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6개월간 신우가 집을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사건 사고들이 연달아 터지더라고요. 사람 하나가 늘어났을 뿐인데 해야 할 일들은 몇 배로 늘어났어요. 집을 어지르는 건 물론 자기 옷은 세탁도 하지 않고 밥도 챙겨 먹은 적 없이 제가 챙겨주는 밥 꼬박꼬박 받아 먹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 물건과 옷을 말도 하지 않고 사용하는 바람에 저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저는 물건을 아껴 쓰는 편인데 신우는 제 것을 아무렇게나 막 쓰면서 자주 잃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잃어버린 제 물건이 손가락의 개수를 넘어갈 때쯤에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무턱대고 뭐라 할 수 없었기에 몰래 안방에 홈캠을 달아놨어요. 제 물건은 모두 드레스룸에 넣어두기 때문에 남의 안방에 들어오지만 않으면 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홈캠을 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우와 저는 한판 싸우게 됐어요. 저에게는 결혼 전날 조모에게 받은 물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신우 몰래 주신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시할머니가 시집 올 때 받은 폐물인데 그걸 저에게 주셨어요. 그만큼 제가 조모에게는 귀엽고 애정 있는 손부였다는 뜻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그걸 안방 이불장 안쪽에 몰래 넣어뒀어요. 다른 장신구들은 화장대에 있는 장신구함에 넣어뒀으니 설마 도둑이 들더라도 이런 곳까지는 뒤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숨겨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홈캠을 돌려봤어요. 제가 출근한 다음에 신우가 들어와 옷장을 뒤졌더라고요. 마치 도둑처럼 말이죠. 저는 그걸 확인하고는 당장 신우를 찾았어요. 신우는 시댁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모에게 신우의 행동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신우를 내보내고 싶었거든요. 시댁에 갔더니 신우가 거실에 있더라고요. 형님, 저랑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나는 할 말 없는데? 저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이때까지 제 옷이며 가방 없어질 때도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좀 아니죠. 어떻게 도둑처럼 장 안을 뒤져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도둑? 옳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자기 물건 좀 썼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말이나 돼? 옳게 내 집에 얹혀 산다고 나 지금 꼽주는 거니?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내가 꼴 보기 싫으면 꼴 보기 싫다고 말해. 시댁이라서 말 못하니? 물건을 좀 쓰신 게 아니죠. 가져가면 다시 돌아오질 않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가져가신 물건은 명백하게 장을 뒤져서 가져가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집주인이 감춰둔 물건을 뒤져서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결국 제 입에서 큰 소리가 터져나오고 안쪽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방에서 나오는 시모의 얼굴 뒤로 조모의 얼굴도 보였어요. 저는 아차 싶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조모에게 받은 걸 잃어버렸으니 제 표정을 본 건지 신우의 얼굴이 당당해지더니 그 피해자처럼 굴더라고요. 엄마, 올케가 나 도둑으로 몰았어. 아니, 같이 사니까 옷이 섞이거나 물건이 섞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이렇게 시댁까지 와서 큰 소리 치고 올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올케야말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잖아. 내가 그렇게 싫었어? 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올케네 집에 있을 생각 없었어. 상황이 안 돼서 좀 길게 있는 것 뿐인데 왜 매번 이렇게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건데? 증거도 없이 날 의심하고 아무리 봐도 올케는 날 그냥 싫어하는 것 뿐이잖아.
도대체 뭘 잃어버렸길래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뭘 잃어버렸냐는 말에 할 말이 많았던 제 입이 꾹 닫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시할머니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시모 모르게 준 물건이라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거 봐.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면서 나를 도둑 취급하고. 그래, 너 뭘 잃어버렸길래 이 난리야. 별거 아닌 거 잃어버린 거면 그냥 네가 참고 넘어가. 네 신우가 일부러 그랬겠어? 그건 금으로 된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에요. 요즘 건 아니고 좀 오래된 장식이긴 한데 그건 정말 소중한 거라서. 아니, 넌 꼴랑 목걸이 하나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운 거야? 차라리 내가 돈으로 주마. 그 정도로 이 소란을 떠는 거야? 시모는 별거 아니란 식으로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신우는 느긋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머님. 전 그걸 장롱 안쪽에 깊숙하게 숨겨놨어요. 그런데 그걸 형님께서 가져간 거예요. 그건 장 안쪽을 뒤지지 않으면 못할 행동이라고요. 아니, 보자 하니까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범인 취급하면 안 되지. 저는 결국 폰을 열어 홈캠에 저장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신우와 시모, 조모가 그 동영상을 보았죠. 그걸 보고도 신우는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 가져갔어. 그치만 그딴 싸구려 비싼 것도 아니잖아. 같이 살면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뒤져서 가져갔든 우연찮게 가져갔든 가족인데 이렇게 의심해서 홈캠까지 설치하고. 진짜 치졸하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 너도 좀 너무했다. 물건이 없어지는 게 아무리 싫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듯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그런 거 설치했으면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걸 설치했다고 했다면 얘도 더 이상 그런 행동은 안 했겠지. 저는 시모의 말에 더 어이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카메라를 설치하든 말든 카메라에 대해 말하든 말든 그런 행동은 전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일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는 기본적인 거라고요. 저만 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시모도 신우도 그걸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조모도 같이 계셨잖아요. 결국 조용하게 듣고만 있던 시할머니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너 저 물건 정말로 가져갔니? 잠깐만 빌릴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예쁘고 귀한 것도 아니고 왜 장 안에 숨겨놨는지 이상할 정도로 옛날 물건이었다고요. 저도 눈이 있는데 그딴 걸 하고 싶었겠어요? 그럼 대체 왜 가져간 거예요? 디자인도 옛날 거고 예쁘지도 비싸지도 않은데 그냥 놔두셨으면 될 일이고 애초에 뒤지지만 않았어도 그냥 올케가 애지중지하는 거라 궁금했던 것뿐이야.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돌려줘요. 그딴 거 어디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그게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건데? 그거 내가 손부 결혼식 전날에 너희들 몰래 준 폐물이다. 내가 물려받아서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줬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네 눈에는 싸구려처럼 보여도 나는 그걸 내 시어머니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시할머니의 말에 신우는 물론 시모의 얼굴까지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잃어버린 것도 죄라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조모의 말에 신우의 변명이 더 웃겼어요. 할머니, 제가 그냥 판 거 아니에요. 올케가 나한테 돈을 안 줘서 그런 거라고요. 집에 돈이 있는데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니까.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애미야, 너는 도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올케 돈이 네 돈이니? 거기다 돈 맡겨놨어? 지금 그 집에 식충이처럼 들어가 살면서 숙박비 한 푼도 안 주는 네가 돈을 왜 요구해? 조모의 호통에 시모의 어깨가 더 쪼그라들었죠. 그러나 시모의 얼굴은 좋지 않았어요. 혼나서라기보다는 며느리 앞에서 조모에게 혼나는 게 자존심 상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긴 말할 것도 없고
그 물건 당장 찾아와. 어디다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안 가져오면 우리 재산은 너희 집에 한 푼도 안 줄 거야. 결국 상속이라는 히든 카드를 꺼내들자 신우의 얼굴이 더 급해졌어요. 얘, 너 어디다 팔았는지 빨리 말해. 이러다가 진짜 네 아빠한테 혼날지도 몰라. 어서! 아이씨,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한테 아무 말 안 하고 올케한테만 그 귀한 걸 물려준 할머니한테도 잘못 있는 거 아니냐고. 얘가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어 할머님한테. 그래, 말 잘했다. 네가 이러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래서 그 귀한 걸 너희한테 안 물려준 거다. 그리고 너 당장 그 집에서 나와. 애미 너는 책임지고 네 딸 집에 붙들어 놔. 결국 신우는 조모의 말 한마디로 저희 집에서 나가서 시댁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나 신우와 시모는 제가 조모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과 저 때문에 그들이 조모에게 찍혔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더 경계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 와중에 저를 탓하더군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냐고요. 그렇게 한 소리 들었지만 저는 몸과 마음이 너무 홀가분했어요. 신우가 집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신우가 나가고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던 제게 다시 한번 큰일이 닥쳤어요. 이번에는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었죠. 아버지가 지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셨거든요. 어려운 수술에 아버지는 보험도 크게 들어놓지 않아서 수술비가 꽤 모자라겠더라고요. 결국 돈이 부족해서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 혹시 모아놓은 돈 좀 있어? 내가 모은 돈으로는 아빠 수술비에 많이 모자라서. 뭐? 난 모아놓은 돈 없는데? 딱 이 말이 끝이었어요. 많이 나쁘시냐, 어떤 수술이냐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여기저기 한번 알아봐줘.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게. 한 번만 좀 도와줘봐. 아니, 도와줄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나도 지금 먹고 죽을 애도 없는데 어디다가 빌려? 엄마는 이미 너한테 빈정 상한 지 오래라 안 빌려줄 것 같고. 그러면 당신만 괜찮으면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실 수 있을까? 엄마네 집을 팔고 그 돈으로 수술비하고 남은 걸로 전세 얻으면 될 것 같거든. 그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엄마 모시면. 뭐? 장모님을 어떻게 모셔? 난 내 집에 다른 사람 있는 거 불편해서 안 돼. 게다가 장모님이라니. 넌 내 생각은 안 해? 아무리 봐도 나는 불편한 관계일 수밖에 없잖아.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신우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가족이니 어쩌니 하며 환영하더니 장모 모시자니 안 된다며 질색팔색하는 모습을 보니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제가 시댁을 어려워하는 것만큼 남편에게는 처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짓을 남편한테 시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10년이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기로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일을 그만둔다는 것 자체가 무척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버지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퇴사를 하고 받은 퇴직금을 아버지 수술비에 보탰어요. 그렇지만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저는 아픔과 슬픔을 동시에 느꼈지만 그와 함께 분노도 같이 느껴야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아플 때 단 한 번도 병원에 와보지 않은 남편 때문에요. 매번 내가 같이 가자고 해도 불편하다는 말로 거부하던 남편이었어요. 그때는 이해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화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참았어요. 아버지 상중이었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입원비도 제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나니 남는 돈은 그다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망보험금은 많이 들어뒀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로 제가 쓴 퇴직금만큼의 비용을 돌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험금의 절반을 뚝 떼서 저에게 더 얹어줬죠. 힘들 때 믿을 건 딸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사망보험금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이걸 쓰는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저를 붙잡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당신한테 상의할 일이 있는데 우리 집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은데.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팔자니. 당신 나 몰래 대출받았어? 아니면 도박? 아님 사고라도 쳤어? 아니야. 날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그건 아니고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자는 거지. 그 돈은 반으로 나눠 갖고.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 돈을 어디에 쓸지 알아야 팔지 말지 답을 할 거 아니야. 그만큼 중요한 일이면 내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사실은 누나가 본가에서 나오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나더러 좀 빌려달래. 물론 공짜로 빌려주는 건 아니고 이자 빵빵하게 쳐서 돌려준다는데 솔직히 나쁘지는 않잖아. 우리야 집 팔고 합가하면 돈 나갈 것 없고 나중에 그 돈 다 이자 붙어서 돌아오면 그게 투자지.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본가에서 나오고 싶다는 시녀의 말에 여기까지 휘둘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미쳤어? 형님이 독립을 하고 싶으면 형님이 돈을 벌어서 나가면 될 일이지. 왜 네가 돈을 줘? 그리고 이자를 빵빵하게 쳐서 돌려줘? 그 말을 믿어? 당신 아직도 몰라, 당신 누님을? 우리 돈 가져가면 안 갚을 게 뻔하잖아. 형님 마인드 기억 안 나? 내 물건도 자기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게다가 장 안에 있던 물건까지 뒤져서 팔았던 사람이라고. 돈 되는 일이면 도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당신 돈이라고 다르겠어? 이대로 집 팔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게다가 합가라니. 당신 저번에 우리 엄마랑 잠시 살자고 했을 때 싫다며. 나도 싫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싫다고. 나한테는 가족이잖아. 그리고 누나도 그런 마음으로 당신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뭐 합가가 싫으면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받은 거 나눠주면 우리 집 안 팔아도 되긴 해. 그럼 합가 안 해도 되고. 말 조심해. 제정신이야? 네가 설마 제정신으로 장인어른 사망보험금 이야기 꺼낸 건 아니지? 아버지 아플 때 와보지도 않았던 게 너야.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는 안 되지. 네가 우리 아빠 보험금 이야기 꺼낸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내가 일부러 안 간 건 아니잖아.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 그치만 이미 지난 이야기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렇다 해도 그 돈은 네 돈이 아니라 내 돈이거든? 그걸 네 마음대로 뭘 하자마자 할 게 아니라고. 화를 내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꽤나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이렇게 꺼낼 리가 없어요. 만약 이걸 원했으면 처음부터 그 보험금 이야기부터 했겠죠. 대화의 처음은 보험금이 아니라 신우의 독립자금이었으니까 그때 생각이 났어요. 합가는 밑밥으로 뿌리고 원래 원했던 게 보험금이라면 이걸 계획한 사람은 신우일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설마 형님이 당신한테 시켰어?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져오라고? 아니야. 우리 누나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넌 진짜 가족애를 몰라. 사람이 덜 됐다고. 누나를 왜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리고 장인 어른은 돌아가셨지만 누나는 살아있잖아. 남편의 그 마지막 말에 있던 미운 정도 뚝 떨어진 저는 시댁에 가서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도 제 편은 없더라고요. 형님이 이 사람한테 저희 아버지 사망보험금 가지고 오라고 시켰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생사람 잡지 마. 나 그런 소리 한 적 없어. 올케도 진짜 너무하네. 아니 시부모님 모시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 일이지. 왜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딴지 거는 건데?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사망보험금 있다는 거 알았어도 그다지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나 집 사는데 사용하자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때까지 신경도 안 쓰던 돈을 갑자기 지금 이야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예,
너 아무리 신우가 편해도 이렇게 갑자기 와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 안 하니? 무슨 애가 예의도 모르고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짓을 해? 그리고 합가 이야기 나도 들었지만 네가 이런 식이라면 내가 더 싫다 얘. 사람을 무슨 보험금 노리는 나쁜 사람들로 몰아? 그냥 시부모 모시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구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하니? 이 일을 일으킨 신우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곳까지 와서 신우에게 따진 저를 시부모 모시기 싫은 며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요. 저도 이런 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더 이상 피곤해서 안 하려고요. 당신, 우리 이혼해. 나는 합가 못하고 아버지 보험금도 못 줘.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당신이 형님한테 돈을 주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당신도 알겠지만 이 이혼의 원인은 당신한테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애는 안 뺏길 거야. 제 말에 남편이 먼저 반응했어요. 뭐?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해! 내가 왜 못해? 어차피 이혼하면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든 거 알지?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한테 돈이 없으니 빌려달라니 뭐 그딴 말은 하지 말라고. 애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돈. 이 사람이 내가 결혼한 그 남자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래, 둘이 헤어지면 되겠네. 여자가 이혼하고 나면 얼마나 웃긴 꼴을 당하는지 모르지? 다른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는 건 너야. 시어른 모시기 싫어서 이혼한다는 며느리. 잘 됐지? 알아서 나가준다니. 시어른 모시고 못 모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장인 사망보험금을 자기 누나 집 사는데 보태겠다는 남편과 시댁이 어이없어서 이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넘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아버지 아플 때 병문안 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긴 해요. 진짜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군데? 저는 빽 고함을 질러주고는 뒤도 보지 않고 집에 와서 아이와 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이혼할 때까지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혼 서류도 바로 작성해서 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렇게 나오니 화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속이 편했어요. 그 인간들 얼굴 안 봐도 되니까요. 이혼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소송 중에 남편은 저를 가족에 충실하지 않은 아내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와 남편, 시모의 괴롭힘을 이혼 사유로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이때만 해도 남편의 조부모님은 우리의 이혼 소송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안 봐도 눈에 훤했죠. 제가 조모에게 관심받는 걸 아는 시모가 어떻게든 그걸 숨긴 거겠죠. 아마 결과가 자기들한테 좋게 나오면 이야기하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조부모님과 저는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바로 저의 새로운 직장에서요. 제가 퇴직하고 직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에 요양병원을 소개받아 일자리를 옮기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조모와 조부가 찾아오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있어서 온 건 아니어서 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죠. 보니까 다른 보호자를 데리고 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날 조모는 초기 치매를 진단받았어요. 조부는 제가 이 병원에 있는 걸 보더니 조모를 이곳에서 케어하길 바라더라고요. 아무래도 최근 노환으로 거동도 많이 불편해지는 바람에 집에서 돌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모시면 제가 최대한 손 닿는 데까지는 잘 보살펴 드리겠다고 했죠. 조부는 그걸 고마워하고 입원 수속까지 마쳤어요. 그렇게 조모가 입원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조부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병원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달이 되는 날에 병원으로 가족들이 우르르 찾아왔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도 있었죠. 그 사람은 퇴근길에 제게 전화해 잠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바쁘니까 빨리 끝내줄래? 많이 바빠? 그럼 내가 당신 집으로 가서 이야기해도 될까? 지금은 어디 살고 있어?
혼자서는 많이 힘들지? 갑자기 내 생각해주는 척 말하는 남편이 굉장히 수상해 보였어요. 내가 혼자 기다려서 그런 거니까 빨리 용건만 말해. 당신 혹시 집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 없어? 당신한테 서운하게 했던 건 내가 다 미안하게 생각해. 앞으로 절대 그럴 일 없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혼 소송 취하하고 돌아와. 뭐?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봐. 설마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건 아닐 테고, 당신이 선량한 마음에 나와 아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도 아닐 테고. 왜? 신우가 또 돌아오라고 시켰어? 이번에는 뭐가 목적인데? 목적이라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당신이 그 병원에 있는 걸 보니까 당신하고 나한테 모두 도움이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 절대로 다른 뜻은 없어. 그래서 뭐가 우리 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 잘 들어봐. 할아버지가 어제 오셔서 할머니를 잘 모시는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땅을 모두 주겠다고 하셨거든. 근데 병원에 딱 당신이 있잖아. 할머니도 당신한테 의지 많이 하고 있고, 당신도 땅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 그리고 누나도 당신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만나면 꼭 우리 본가에 당신 초대하라고 했었거든. 그 말에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보니 병수발은 나한테 맡겨두고 땅은 자기들이 꿀꺽할 생각이면서 마치 저한테 땅이라도 챙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기꾼 같은 얼굴이 진짜 짜증났어요. 게다가 더 열받는 건 이 생각이 모두 남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죠. 이런 생각은 역시 신우가 아니면 못할 생각이에요. 남편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하도 간곡히 부탁하는 남편 때문에 시댁에 한번 방문했죠. 올케 왔어? 자, 앉아. 우리 할 이야기 있지? 사실 내가 이제까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은 해. 내가 올케하고 같이 사는 바람에 이래저래 오해가 생겼으니까. 그래도 이제는 그럴 일 없잖아. 우리는 같이 살 일 없고 내가 더 이상 올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것도 아니고. 동생한테 다 들었지? 그런 이야기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잖아. 올케가 할머니만 잘 모시면 우리 모두 좋은 일인데. 안 그래? 이 말을 듣는 저는 신우의 뻔뻔함에 기가 찼어요. 딱 봐도 제게 사과를 하겠다는 의도보다는 그저 조부의 땅을 위해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다는 얄팍한 말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의도가 너무 뻔해서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할머님 모시고 땅 받아오라 이 말씀이세요? 그 땅 때문에 이제 와서 저한테 사과 아닌 사과 하시는 거고요. 형님의 그 말이 사과가 맞긴 해요? 미안하다, 잘못됐다 한마디 없는 사과도 있네요. 그쵸? 그리고 할머니 모시면 저한테 땅을 주긴 할 거예요. 저는요,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 이용하려는 거 눈에 훤하거든요. 차라리 깨끗하게 이혼하고 여기서 빠질게요. 잘 됐네. 우리도 올케 입장 확인했으니까 됐어. 올케가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라 우리도 곤란했거든. 땅 욕심 없으니까 경쟁에는 안 끼일 테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 그럼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줄래?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아주 빠르게 제 집에서 나가라며 사람을 잡상인 취급하는 신우를 보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저 혹시라도 저한테 땅이 돌아갈까봐 걱정하며 제 생각을 확인하려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혼 소송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어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우가 저와 남편이 연결되어 있으면 땅이 혹시라도 저한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은 제가 원하던 대로 마무리가 잘 됐어요. 저는 재산 분할을 받았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 받은 걸로 새로운 집을 얻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일이 제게 벌어졌어요. 조부가 저를 댁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조부가 증손을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성객들이 있더라고요. 시부모와 신우, 전 남편까지요.
내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희들 이혼했다는데 그게 맞냐? 네, 할아버지. 저희 이혼하고 이제 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부르셨어요? 그래,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진 땅 하나를 손부에게 줄 생각인데. 할아버지,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손부라니, 여기 손부가 어디 있어요? 쟤는 남남이라고요. 동생이랑 이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그렇다고 저기 있는 증손이 내 핏줄이 아닌 건 아니지 않냐? 안 그러냐?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죠. 결국 제가 말을 했어요. 할아버님, 그 땅은 안 받을게요. 그러지 않으셔도 할머님은 잘 모실 테니까 저한테 그럴 의도로 주시겠다는 거면 저는 안 받을게요. 너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나는 너에게 땅을 주지만 내가 너에게 땅을 주는 건 네 아들인 내 증손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받겠다 안 받겠다 할 게 없는 거지. 조부의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신우가 그 말에 화가 뻗쳤는지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이 여우 같은 게 할아버지를 어떻게 꼬신 거야? 너 일부러 그 요양병원 간 거지?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오기 기다린 거지? 다 계획적인 거 아니야? 설마 이런 걸 예상하고 친권 받아간 거니? 저는 이 상황이 그냥 웃겼어요. 조부가 주겠다는 땅은 아주 작은 평수의 노른자 땅도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시가도 얼마 나가지 않는 땅인데 그걸 빼앗겠다며 마치 제가 술을 쓴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결국 조부의 입에서 호통이 터져나왔죠. 조용히 못해? 이 집구석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게 누군지 내가 몰라서 잠자코 있는 줄 알아? 어디서 네 할머니 열심히 보살피는 손부한테 그런 막말을 짓거리는 거야? 네 할머니 입원하고 병원 찾아간 사람이 여기 누가 있냐? 병원 한 번을 안 온 것들이 땅 이야기에 벌떼같이 달려드는 걸 보니 속이 타. 할아버지, 오해하고 있으신 거예요. 저희도 찾아갔는데 할아버지가 모르시는... 거짓말 좀 작작해라. 내가 바본 줄 알아? 너희 할머니가 치매라서 완전히 간 줄 알지? 아직 초기라서 멀쩡할 때가 더 많아. 너희들 하는 걸 보니 나 아플 때 병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여. 내가 손부에게 땅을 준 건 너희들에게 보내는 경고야. 이번에 새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거기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가장 잘 돌본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있어. 조부의 말에 그 자리는 정적으로 가득 찼어요. 저를 탓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가족들은 서로 눈만 굴리며 어떻게 해야 그 땅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제게 연락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전 남편은 제가 조모와 조부를 잘 모실 수 있다 생각한 건지 매번 연락해왔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다시 합치면 할아버지 땅 고스란히 우리한테 들어올 거라니깐. 이것도 형님이 시켰어? 참 당신도 변함없다. 나는요, 장인어른 아플 때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너 같은 인간하고 같이 사는 건 지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여자 찾는 게 더 빠를 거야. 결국 그 뒤로 남편은 연락을 뚝 끊었어요. 그 몇 년 후 조모는 돌아가시고 조부도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가족들의 반발에도 조부는 제가 있는 요양병원에 오게 됐죠. 시댁 식구들은 돌아가며 조부의 병문안을 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전 남편은 재혼을 해서 재혼한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부를 케어하더라고요. 딱 보니 그렇게 하면 조부의 땅을 자신이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온 지 10분도 안 돼서 바쁘다며 나가버리는 주제에. 그리고 한 달 뒤 전 남편이 조부를 보러 왔을 때 조부가 말하더라고요. 너는 네 아내만 보내면 네가 땅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만약 계속 이렇게 손부만 보낼 시에 그 땅은 네 손부 명의로 줄 거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네가 나를 돌본 게 없으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겠지. 안 그러냐? 결국 그 조부의 말에 대리인을 내세워 조부를 케어하던 시댁 식구들은 부랴부랴 병문안을 매일 번갈아가며 경쟁적으로 오더라고요. 그 전 남편의 재혼한 아내의 일도 알고 보니 형님이 그렇게 조종한 거였더라고요. 그 뒤로 조부는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됐고 꽤 한참 뒤에 조부의 소식을 들었어요. 알고 보니 조부는 이미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더라고요. 일부러 가족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그런 거짓말을 해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돌보도록 만든 거였더라고요. 결국 조부 임종 직후 자신들에게 떨어질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된 가족은 닭 쫓던 개의 신세가 된 거였어요. 특히 조부 재산만 믿고 돈을 펑펑 쓰던 형님은 모든 것을 잃고 시댁에 다시 돈을 벌렸는데 시댁 또한 조부의 재산이 없다는 걸 알고서는 형님에게 줄 돈이 없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매몰차게 대했대요. 알고 보니 형님이 시댁에 갈 때마다 비싼 물건을 몰래 가져가 팔아버리는 바람에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한테 그런 짓을 했을 때 미리 손절하거나 따끔하게 이야기해뒀으면 그런 일 없었을 테지만요. 그리고 전 남편은 결국 두 번째 아내와도 이혼하고 나이 40에 부모 집에 같이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재산 분할하면서 받은 돈은 신우에게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조부의 유산을 기대하며 돈을 끌어다 쓰는 바람에 이쪽도 개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김칫국부터 마시고 모든 걸 말아먹은 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빈털터리가 되고 서로를 못 믿는 상황까지 간 거죠. 이후에 우연한 기회에 전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엄청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신이 울었던 것 같아. 누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 내가 빌려준 돈은 여전히 갚지 않고 있고 나로도 모자라 어머니 아버지 재산까지 축 내고 있으니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귀신에라도 씌었던 것 같아. 남 탓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게 문제지.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면 그 당시 형님의 행동은 진짜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했어.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 가족이라도 적정한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참 넘은 상태였는데 아무도 그거에 의문을 품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당신이 뿌린 씨앗이지. 당신은 나와 가정을 이루었는데 신우를 더 믿었잖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진짜 신우라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집안을 온통 헤집어 놓고 사라진 거죠. 저는 이 집안과 더 이상 관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솔직히 이혼하면 힘든 일이 많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제 몸은 일과 육아의 병행으로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편안했거든요. 지금은 그 아들도 많이 커서 아들만 바라보며 살고 있어요. 재혼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못 잊는다는 그런 감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또 그런 모습을 볼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아들에게만 집중하고 싶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가 재밌냐고 그래도 연애 정도는 하고 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지금 이 삶이 너무 재미있어요. 연애보다는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더 의미 있고요. 이렇게 쓰고 보니 참 파란만장한 이혼이었네요. 지금 보니 웃기기도 하고 실소가 터지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어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이혼 위기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보신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모든 일들도 그저 하나의 사건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아픔은 아픔으로만 남지는 않더라고요.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더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고요. 이렇게 길고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에 접어든 여자로 저에게 일어난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썰로나마 풀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던 일을 몇 개월 전 해치우고 시끄러운 속을 달래고 나니 썰을 풀 용기가 생겨나네요.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사이다스럽게 대처한 것 같아서 자랑삼아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재미나게 들어주시고 추천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남편의 호르몬이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보통 고부간의 갈등은 남편의 중재가 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연애할 시절부터 삐걱거림이 참 많았어요. 시모는 남편이 어린 시절 시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굳은 일 다 해가시며 남편을 키워내셨거든요. 그 당시 여자 혼자 어린 아들 키우려니 얼마나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을 많이 보냈겠어요. 게다가 시모가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남편을 낳았다고 했거든요. 억척스러움은 기본이고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무대뽀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죠. 시모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을 혼자 키워낼 수 없었을 거라 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잖아요. 요즘 이혼율은 올랐고 혼자 아이 키우는 일이 뭐가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요. 시대가 변한 만큼 시모도 마음가짐을 달리 먹어야 하는데 옛날 그 시절 그때에 머물러 있으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요. 시모는 제가 남편과 연애할 때부터 남편을 쥐락펴락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요즘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남편에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나는 늙고 지쳐서 이제 힘이 없다. 우리 아들은 그런 짓 안 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야. 그 세 마디로 남편의 모든 행동을 본인의 입맛에 맞춰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냐고요?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죠.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다들 그런 착각 하잖아요. 나라면 저 사람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다르다. 뭐 그런 착각이요. 저도 당연히 남편과 살부대끼며 살면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시모랑 사는 게 아니라 저랑 사는 거니까 남편에게 의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답답한 일들이 차고 넘쳤지만 버텼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저랑 남편이 데이트를 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는 아주 요란법석을 떨면서 시모가 본인 발을 다쳤다고 그래서 병원이라고 저희가 놀래서 병원으로 달려가면 그냥 발에 조금 생책이 난 정도로 인대가 늘어난 것 같다느니 깁스를 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어요. 응급실에서도 몇 번 퇴짜를 맞고 동네 병원에서도 이건 그냥 소독만 하셔도 된다. 병원 올 일이 아니다 해도 아파 죽겠다고 난리를 치셨죠. 주말에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고 있으면 슬그머니 남편에게 나도 같이 가고 싶다. 밖에 나가고 싶다. 나도 맛있는 거 먹을 줄 아는데 이러면서 남편한테 자꾸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어차피 결혼하면 자주 볼 건데 좀 껴달라고 불편하게 그러셨어요. 또 우리 효자 남편은 한두 번 거절하고 나니까 세 번 거절은 마음에 걸렸는지 저한테 양해 좀 해달라고 하고 한창 불타오를 시기에도 세 번에 한 번꼴로 시모랑 같이 데이트를 하러 다녔다니까요. 거기다가 저희 부부가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특히나 액션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는 영화 제작사에서 신작이 나오면 무조건 가운데 자리에 미리 티켓팅을 해서 보러 갈 정도로 좋아하는데 그거 보러 가려고 하면 본인도 껴달라고 하고 제가 오죽하면 해외 영화라 자막도 읽어야 하고 엄청 어지럽고 시끄러우실 텐데 괜찮으시겠냐고 돌려서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좋다고 굳이 따라와서는 영화 끝나고 멀미가 나서 죽겠니? 자막이 너무 빨라서 내용을 모르겠네 하시면서 집에 가자고
남편만 쏠랑 데리고 집으로 가버리시고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글로 쓰니까 연애할 때부터 답이 없었는데 전 왜 결혼까지 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했던 것 같네요. 남편도 생각해보면 엄청난 마마보이였는데 그 당시에는 콩깍지가 씌어 있었는지 그게 다 시모 탓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 남편에게 절대 합가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합가 생각은 안 했다며 저의 의견에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입장은 조금 애매했습니다. 합가를 하지 않을 거면 시댁 근처에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신혼집 위치를 시댁 근처로 잡으라고 종용했어요. 칼같이 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애매한 것이 시댁이 딱 남편과 제 직장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교통편도 좋은 편이었고요. 어차피 합가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아뒀으니 한 수 접어서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기분이 좋았는지 통 크게 신혼집 얻을 때 보태라며 3억을 주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가족이 된다고 하니 저를 좀 이뻐해 주시는 건가 싶어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으면 안 되는 건데. 항상 후회는 뒤늦게 하는 법이죠. 완전 제 착각에 빠져서 시모가 저를 위해 3억을 내어준 거라 생각했던 거죠. 양가의 축복 아래 꿈에 그리던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행복에 겨워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채워가는 신혼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맞벌이로 지친 와중에도 서로를 챙기고 밥상을 같이 나누는 게 또 소소한 행복이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서부터 그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직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일은 많은데 연봉이 적었고 연봉 협상 테이블 상황도 여의치 않았거든요. 영업부라 허구한 날 술을 먹어야 했는데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살 거면 차라리 돈이라도 많이 주는데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연봉이 1.7배나 높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고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직을 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세를 생각하면 바짝 벌어야 했으니까요. 다른 신혼부부들도 아마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연봉만 1.7배 높은 게 아니라 술을 먹어야 하는 빈도수도 1.7배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고요. 남편이 술을 꽤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만취되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술 먹고 들어와서 대화가 좀 되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집도 못 찾아오고 현관 앞에서 잠들지를 않나 술을 하도 마시니까 위장에도 탈이 나고 현관 복도며 집 거실이며 토사물을 뱉어놓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채우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겨우 결혼한 지 6개월 지났을 뿐인데 남편이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토하러 가고 다음날 아무 기억도 못하고 저한테 집에 어떻게 왔어? 하고 되묻는 놈이라면 같이 살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 부모님께는 차마 말 못할 것 같고 시모를 붙잡고 여러 번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부부관계도 없고 이래서는 애를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시모가 남편 편을 막 들면서 애는 천천히 가져도 상관없지 않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하루라도 빨리 애를 낳고 키워야 노후 준비도 빨리 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더니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딱 이러셨어요. 근데 그 애가 안 들어서는 게 우리 아들이 술 먹어서 그런 게 맞니?
우리 아들이 건강한 체질이라 그렇게 문제가 있진 않을 건데.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너한테 있지 우리 아들한텐 없다.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건 너의 탓이다. 하고 말한 거예요. 아니,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뻗어서 잠만 자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제 탓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타이밍이 맞아야 애가 생기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건 쏙 빼놓고 그냥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열받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져 했더니 여자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또 버럭하시고 잘 지내고 싶어도 잘 지낼 수 없는 관계가 고부관계라더니 그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모가 나한테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는데 혼자 있는 게 외롭진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퇴근하고 나면 저녁 7시는 되고 남편이 뭐 언제 들어올지는 몰라도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집 정리도 좀 하고 TV도 보고 취미 생활하느라 사실 그 시간이 지루하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아주 가끔 술 한잔 땡길 때는 외로울 때도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글쎄요 하고 말았더니 저한테 냉큼 내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거침없이 시모에게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집이 코앞인데 합칠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시모가 입을 삐죽이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넌 나랑 같이 사는 게 싫으니? 보통 며느리들 같으면 면전에 대놓고 싫은데요? 이런 말 못하겠지만 저는 입 빨린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바로 말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무슨 용기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싫어요, 어머님. 저희 맞벌이인데 어머님이 저희랑 같이 살면 부부 빨래에 청소에 밥에 그거 다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머님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적당히 거리 있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시모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실적으로 청소에 밥에 빨래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하기 싫으셨겠죠.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전업주부였다면 시모는 몸만 달랑 와서 저를 엄청 괴롭히고도 남을 사람이었어요. 매일같이 잔소리에 대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 아들도 아까운 줄 모른다고 내내 외치셨겠죠. 그때만큼은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은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예상대로만 일이 흘러가는 건 아니었어요.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그날도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고 저희 아파트가 신식 아파트는 아니라서 현관 입구에 계단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높이가 좀 일정치 않고 제멋대로이기도 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쇠붙이로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도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치는 곳이기도 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계단에서 하필이면 남편이 발을 헛디뎠고 높은 계단은 아니었지만 날카로운 쇠붙이를 얼굴로 긁으며 고꾸라지는 바람에 크게 다친 거였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경비 아저씨 연락을 받고 뛰쳐내려갔는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다 긁혀서 상처투성이었고 발을 심하게 삐었는지 발목이 돌아간 것처럼 보였어요. 놀래서 눈물도 못 흘리고 악소리만 내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다 긁혔지, 발에는 깁스를 했지, 피멍도 막 올라오지, 치아도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속에 뼈가 어찌 다쳤는지, 머리는 안 다쳤는지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의사 말에 너무 놀랬습니다. 뇌파 검사를 위해서 빈속으로 진행되어야 하니 금식하라는 안내를 받고 입원 병동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술이 덜 깨서 비몽사몽하고 있고 저는 잠이 확 깨서 남편 옆에서 간호를 하고 미리 시모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한두 시간 있다가 병원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술 먹고 속이 얼마나 아프겠냐면서 글쎄 흰죽을 쏘아다가 오신 거예요. 보온병을 열어서 흰죽을 꺼내 남편 입에 들이미는데 의사가 금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너무 놀래서 시모 손을 탁 쳐냈더니 도끼 눈을 뜨면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어머님, 이 금식해야 된대요. 검사가 밀려있어서 잠시 병실에 온 거예요. 요즘은 밥 다 먹고도 검사 가능하다더라. 우리 아들 속이 얼마나 허하겠니? 그러면서 제 말은 모조리 무시하고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들이미는데 의사가 금식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말은 안 듣는 건지. 만약 한 입이라도 먹었다가 검사 늦춰지면 그건 또 누구 보고 감당하라고 저렇게 대책 없이 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있나요? 간호사 호출 버튼 계속 눌렀죠. 남편은 술이 안 깨서 입도 못 벌리고 잠에 빠져 있고 시모는 계속 입에 죽 넣으려고 난리고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면서 간호사를 기다렸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간호사가 병실 상황을 파악하고 시모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환자분 금식이에요. 금식 안 하시면 음식물 역류해서 기도가 막힐 수도 있어요. 기도가 막히면 숨을 못 쉬고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죽 얼른 치우세요. 그제서야 시모가 아유 그런 줄 몰랐다면서 보온병에 싸온 죽을 치우더라고요. 제가 분명 의사가 금식하라 했다고 말을 했는데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났습니다. 제 말은 무시하고 간호사가 와서 이야기하자 그제서야 듣는 그 꼬라지가요. 남편은 모든 검사를 마치고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지 발목이 돌아가서 6주 정도 깁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얼굴에 난 상처를 소독만 잘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치아가 조금 걱정이긴 했는데 넘어지면서 잇몸을 다친 것 같다고 치아 자체는 괜찮으니 냅두면 아물 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제서야 안심이 되고 저는 출근을 해야 되니까 집으로 갔는데 시모는 꿋꿋하게 남편 수발을 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어찌 보면 차라리 잘된 일이라 시모한테 남편을 좀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평일에는 시모가 병수발을 해주고 주말에는 제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쁜 평일을 보내고 주말에 병원에 갔는데 시모가 도무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집에 가서 옷도 좀 갈아입으시고 쉬시라고 했는데도 우리 아들 지켜야지 가긴 어딜 가냐며 저를 꿔다 놓은 보리자루 취급을 하더라고요. 식사가 나오면 숟가락에 밥 뜨고 반찬 떠서 입에 막 넣어주고 그러는데 남편이 발을 다친 거지 손을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입만 벌려서 그걸 받아먹고 앉아있더라고요. 시모는 이 반찬이 좋냐 저 반찬이 좋냐 하면서 남편 밥 떠주고 있고요. 일주일 만에 잇몸도 다 잘 돌아와서 지 혼자 씹어먹고 할 수 있는데 반찬도 작게 다 잘라서 입에 넣어주는 꼴이 진짜 보기 역겨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그 정도로 처먹었으면 지 스스로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입원해 있는 3주 내내 저 모양 저 꼴이었어요. 오죽하면 6인실에 남편이 입원해 있었는데 같은 병실 쓰는 다른 보호자분이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시더라니까요. 저한테 슬그머니 와서는 세댁 고생이 많겠어 하면서 제 손을 토닥토닥 해주시는데 도대체 평일에 어떤 꼬라지들을 보였길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위로해주는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저 옆편 내가 세댁 시어머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니 저한테 그때부터 따발총처럼 와다다 쏘아대시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6인실 병원에 TV가 가운데에 딱 한 대 있었는데 거기에 보통 정형외과 수술하러 오신 분들이 계신 방이라 장기적으로 누워있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병실 내에 계신 보호자들끼리 암묵적인 규칙을 두고 TV를 보셨대요. 일일 드라마, 주말 드라마 같은 걸
딱 하나로 통일해서 보고 계셨던 거죠. 우리 시모가 병실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순번 지켜가면서 잘 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일 드라마 보는 시간에 시모가 갑자기 TV 리모컨을 쓱 들고 가더니 본인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막 돌리더래요. 그래서 한 아주머니께서 우리 어디 채널에 있는 드라마 보니까 거기로 돌려달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그 드라마 안 보는데 왜 같이 봐야 하냐면서 자긴 다른 거 보겠다고 채널을 돌리더래요. 물론 다른 시간대에도 시모가 리모컨을 쥐고 마음대로 채널을 휙휙 돌렸다네요. 시모가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보호자분들도 놓친 애한테 싫은 소리는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아주머니랑 서로 이기적이네 뭐네 하면서 싸우기까지 했다고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낸다면서 시모가 자리 차지한 이후에 병실 분위기가 살얼음판이라고 저보고 안하모인 시모랑 어떻게 사냐면서 고생 많다고 절 측은하게 보는데 정말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발목이 많이 붙었으니까 이제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며 의사 선생님이 퇴원을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달 동안의 입원 생활을 청산하고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챙긴다고 따라온 시모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밥이라도 먹고 가시려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임에도 거실에 붙박이장처럼 가만히 쓰시는 거예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시모한테 시간이 늦었으니 이만 집에 가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말을 막 쏘아붙이시더라고요. 예, 나 없으면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주니? 이제 이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알아서 차려 먹겠죠. 배달을 시키던가요. 내가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니? 우리 아들 발이 아직 불편한데 어디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야. 너 출근하고 나면 내가 다 챙길 테니 걱정 말고 일 보거라. 솔직히 남편의 상태가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니까 시모의 말에 일리도 있고 제가 반박할 거리가 없게 오목조목 말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고집 부린다고 집에 가시라고 등 떠밀 수도 없는 상태고 무엇보다 남편이 시모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죠. 저야 뭐 일하고 와서 늘 그랬던 것처럼 시간을 보내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짐을 하나둘 옮기고 우리 집에 딱 눌러붙기 시작하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불편하시라고 주말에는 친정으로 피신을 가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눈치를 주려고 일부러 틱틱거려도 꿋꿋하게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만 참자, 2주일만 참자 하고 남편이 깁스를 풀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통원 치료를 마치고 깁스를 딱 풀고 나니까 드디어 시모에게서 해방이 되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속이 타기 시작했죠. 시모 집이 뻔히 있는데 코앞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짐만 늘려가고 어느덧 방까지 하나 떡하니 차지한 걸 보고 이걸 어찌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시모를 티 안 나게 내쫓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인터넷에 고민을 올려보기도 하고 맘카페에도 글을 올려보고 했지만 딱히 좋은 수가 없었어요. 다들 그냥 이혼하세요 하고 말더라고요. 남일이라 쉽게 말하지 이런 걸로 이혼하는 게 쉽냐고요. 그러다가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보다 보니 사이다 대처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로 했죠. 퇴근하고 와서 일부러 빨래를 던져놓고 시모한테 어머님 이것 좀 빨아주세요. 흰 셔츠라 손 세탁해야 하는 거 아시죠? 하기도 하고요. 어머님 밥은 언제 준비되나요? 어머님 쓰레기 쌓아두면 냄새나니까 바로바로 좀 버려주세요. 분리수거도 해주시고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하신 거예요?
곰팡이 생길 것 같아요. 줄눈도 새로 발라야 할까요? 이러면서 일부러 시모한테 일을 막 시켰어요. 남편이 토끼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지만 못 본 척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와다다 쏟아냈죠. 시모도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놀라고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그걸 왜 자기가 해야 되냐고 되묻더라고요. 왜 하긴요, 어머님. 저희 둘 다 맞벌이인데 이제 다시 출근하면 집안 살림을 어머님이 봐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해주시려고 집에 오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주세요. 시모가 무척 당황했는데 어버버 하는 틈을 타서 쐐기를 탁 박았죠. 내일은 욕실 청소랑 베란다 정리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짐이 많아서 그런지 어머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남은 일 하고 올 테니 밥 다 되면 불러주세요.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남은 일이 있다는 것도 진짜였고 밥 차려달라는 것도 진심이었죠. 홀가분한 마음으로 신나게 재택근무를 하고 밥 다 됐다는 시모의 퉁명스러운 말에 나가서 밥을 신나게 먹었습니다. 남이 차려준 밥 먹으니까 진짜 꿀맛이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 설거지통에 식기를 가져다 놓고 저는 남은 일 하러 가볼게요 하고 방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기가 막혀 하면서 저의 뒤통수에 대고 헛기침을 하시는데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저한테 한 소리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선수 쳤죠. 분명 합가는 없다고 못 받고 결혼했다고. 어머님 나가실 때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니까 남편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결혼 전에 자기가 뱉어놓은 말이 있는데 이제 와서 말 바꿀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아직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황에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마마보이 같은 놈이라는 걸 그때 정확히 파악했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시모가 저를 보면서 약간 우물쭈물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나는 내 집으로 가련다. 우리 아들도 깁스 풀고 나니까 멀쩡해 보이고. 그러면서 짐 챙겨서 먼저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뒤통수에 대고 우리 엄마 잘 가라고 무슨 영영 생리별 하는 사람 마냥 인사하고 앉았고. 저는 그 꼴 보면서 또 기가 막히고요. 시모가 사라지니까 저한테 슬쩍 정말 합가 생각 없냐고 물어보대요. 그래서 죽어도 없다고 이야기했죠. 솔직히 시모가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면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할 일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절대 못한다고 얘기했죠. 남편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냉정하다 어쩐다 하는데 도대체 처음 했던 약속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딴소리인지. 주말에 시모가 괜히 집에 놀러와서는 제 눈치 보더라고요. 남편이랑 대충 합가 이야기라도 했던 건지 뭔지. 제가 대놓고 싫다고 해버리니까 둘 다 저한테 설득의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눈치만 보면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아 보이길래 보는 제가 답답해서 무슨 일이냐고 그냥 말씀해 보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시모가 살던 집 말이에요. 그게 3룸으로 이루어진 빌라였어요. 지은 지 좀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보수가 잘 되어 있는 집이라 큰 문제는 없었고요. 외관이 많이 낡았지만 거의 대부분 집들이 리모델링 해놔서 집안은 상당히 깔끔했거든요. 옛날 집들이 평수에 비해 방 구조가 잘 빠져있기도 하고 신축 건물보다 방음도 잘 된 집이고요. 그 빌라가 매매가로 5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전세가는 2억대였어요. 왜? 시모가 저희 신혼집 구할 때 보태라고 3억을 주셨다고 했었잖아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시모의 집을 팔고 집주인한테 사정사정해서 전세로 들어와 살고 계셨던 거였어요. 집주인도 당장 이사 올 사정이 안 돼서 2년간 시모한테 전세를 두고 있었던 거죠. 5억대의 빌라를 팔아서 2억대 전세로 입주하고 3억을 저희한테 보태주고 그 전세 계약이 끝나면 은근슬쩍 합가를 하려고
남편이랑 짝짝꿍을 다 맞춰놨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딱 잘라 싫다고 한 상황인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가 차서 시모한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이 끝난다고요? 글쎄,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라고 했다네. 우리 엄마가 우리 신혼집 살 때 돈 보태주셨잖아. 따지고 보면 이 집에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실걸? 내가 너네 번듯하게 살았으면 해서 3억이나 보태주지 않았니? 내가 여기 지분이 있어도 한참 있는 거지. 내가 안방 써도 될 만큼은 가지고 있지 않겠어? 아주 뻔뻔하게 두 모자가 저한테 대놓고 합갈 요구를 하는데 들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안방 쓰시면 되겠네요. 제가 나갈게요. 하면서 바로 방에 들어가 제일 큰 캐리어를 꺼내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남편이 따라 들어와서 제가 짐 싸는 걸 보고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막 질렀어요. 시모도 저한테 되바라진 기집애라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순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대들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되바라졌다고 욕을 하는 거냐고요. 분명히 처음 결혼할 때부터 합가는 절대 없다고 이야기하고 한 거 아니냐며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스리슬쩍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전세 계약 끝날 시점에 은근 눌러붙으려고 작정한 것도 그렇고 다 계획적으로만 보였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지니까 시모의 불같은 성격이 타오른 건지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머리채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머리채를 잡혀 시모에게 휘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제가 머리채 잡혀 악소리를 내고 있는데도 말릴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이거 놓고 말하시라고요. 어머님이 그럼 저희 집 살림 다 봐주실 수 있어요? 저도 남편처럼 그냥 바깥일만 하고 집안일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냐고요. 이게 어찌 며느리 주제에 지 남편이랑 똑같이 하려고 그러?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확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너네 엄마랑 같은 마음이냐고요. 너네 엄마라고 이야기하자 남편이 인상을 팍 썼지만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이제는 진짜 될 대로 되라, 나도 막 나간다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끽해봐야 이혼밖에 더 하겠어요? 애도 없겠다.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더 낫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말해보라고.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며느리 주제에 남편이랑 똑같이 하려고 드냐는 그 말에 동의하냐고. 아무래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저는 그런 쌍팔년도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를 남편 입에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콧방귀가 절로 끼어지더군요. 남편은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 저를 못된 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다 늙은 시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다른 집은 서로 모시려고 하던데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며느리가 시모 모시고 사는데 쌍수 들고 환영합니까? 당신은 지금 하늘에 매달려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땅에 두 다리 붙이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결국 여자 없으면 살지도 못하는 놈이 무슨 입이 뚫렸다고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소리를 내? 뭐가 어쩌고 어째? 하늘 같은 남편을 우러러볼 생각은 않고 지금 우리 아들이 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뭐야? 허구한 날 술에 취해서 여기저기 토해놓고 옷도 맨날 뒤집어서 벗어놓는 인간이 저 없이 뭘 하겠어요? 저도 그동안 할 말 없어서 입 다물고 살았던 거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할 거예요. 머리채 잡은 것까지 위자료 톡톡하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혼의 위자료 이야기를 하니까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서 와다다 쏟아냈어요. 나는 분명 합가는 절대 못한다고 이미 말을 해뒀는데 그걸 굳이 못 지키겠다고 한다면 나도 더 할 말 없네요. 평생 어머님이 이 수발을 들든 말든 저는 탈출해야겠어요. 참나, 누가 무서울 줄 알고? 그래, 너 나가. 내가 내 아들 챙기면서 잘 살 테니까 너는 짐 챙겨서 나가. 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서둘러 옷가지들과 제 귀중품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저의 팔을 턱 붙잡았지만 더 센 힘으로 뿌리치고 나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왔어요. 제가 큰 캐리어까지 들고 친정에 오니 부모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셨지만 저는 천천히 모든 일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반문했지만 엄마가 아주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래서 남자들이란 다 똑같다는 거야. 지네 엄마 챙길 줄이나 알지 평생 붙어 사는 마누라 챙길 줄은 모른다니까. 왜 결혼만 하면 효자 노릇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네 아빠도 똑같이 그러더니 내가 아주 입이 없어서 그동안 참고 산 줄 알지? 엄마가 씩씩거리니까 아빠가 바로 엄마 화를 풀어준다고 변명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아빠한테 엄마 같은 사람 어디에도 없으니까 잘 좀 하라고 했어요. 모질이 같은 남편 덕분인지 저희 부모님 사이에 쌓여있던 앙금도 이 기회에 풀어버렸고요. 저는 이혼하겠다고 번복은 없다고 친정 부모님께 딱 말씀드리고는 이혼 서류를 프린트해서 착실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빈칸 없이 꽉 채워서 다음날 눈 뜨자마자 집에 찾아가 미처 가져오지 못한 짐들을 챙기고 남편과 시모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적을 건 다 적어놨으니 나머지 채울 부분만 채워서 가정법원 앞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듯 해보였지만 시모는 오히려 바락바락 저한테 아주 잘 됐다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지아비 버리고 먼저 도망가면 평생 불운하다나 뭐라나. 저는 당연히 듣는 척도 안 했죠. 남편이랑 평일에 반차를 내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고 이혼 교육도 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착실하게 교육까지 듣고 법원에서 준비해주는 상담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의 마음을 회유하려 했지만 이미 정이 다 털린 상태인데 다시 붙잡고 말고가 어디 있겠나요. 다행히도 아이가 없어서 한 달의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출두해서 이혼 재판을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서는 둘이 구청 가서 접수만 하면 됐는데 이혼이라는 건 참 복잡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마음이 돌아가진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 술 먹고 두어 번 전화하기도 했고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한 번 하긴 했는데 둘 다 안 받았어요. 뻔한 이야기 할 것 같아서 받기 싫었죠.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화해한다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요. 한 달이 지나고 재판 날이 다가오자 시모가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엄마한테 이런 일로 이혼하는 게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고 합가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이냐고 따졌다는데 엄마가 시모한테 소금을 뿌렸대요.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어떤 시집살이를 시킬 줄 알고 합가하는데 동의하겠냐고. 이혼하는 마당에 찾아와서 찌질하게 이러지 말고 꺼지라고 했대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나니까 시모가 저한테 구구절절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남편의 히스테리에 술주정에 아주 정신이 쏙 나갔었나 봐요. 저한테 뭐 이런 걸로 이혼을 하냐고, 노인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셋이서 북적북적 살다 보면 갈등 같은 것도 별로 없을 거라고 문자를 했길래 쿨하게 답장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아들이 술 처먹고 들어와서 토하는 거 잘 치우시고요.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주위 이웃들이 민원 넣는 것도 잘 해결하시면서 원만하게 사시고요. 현관 앞에서 잠드는 경우 많으니까 입 돌아가지 않게 입을 잘 덮어주시고요. 집안일 열심히 하시면서 아들 뒷바라지 잘 해보세요.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까지 붙여서 완전히 약을 올렸더니 쉬지 않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바로 전화기 전원 꺼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도 앞으로 쓸데없이 연락하지 말고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했고요. 이혼 확정 나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고 나니 제 배우자 이름에 남편 이름이 사라지더라고요. 등본까지 딱 떼서 깔끔하게 확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 다른 분들의 사연을 몰랐다면 이런 사이다 대처가 가능했을까요? 집단 지성이라고들 하죠.
여럿이 힘을 합치니 제가 생각도 못한 말들이 쑥쑥 나오더라고요. 덕분에 하고 싶은 말도 다 하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돌아왔지요. 벌써 저에게는 몇 개월이나 지난 일이지만 다시 생각해도 참 잘했다 싶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빗길 조심하시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냥 두 모자가 아주 평생 알콩달콩 서로의 뒷바라지하면서 잘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홀가분한데 전 시모는 짐덩어리 짊어진 기분이겠죠? 정말 고소해 죽겠네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늘 고소하고 깔끔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생기면 들고 오겠습니다.